보통 제가 매년 설명을 하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98%는 논술을 쓰세요. 대부분 쓰십니다. 근데 다만 차이가 있다라면은 논술 쓰시고 그다음에 시험장에 가실 겁니다. 그리고 합격을 간절하게 기원하실 텐데 이 안에서 이제 두 가지가 갈라지는 것 같아요. 시험장에 가면서 논술을 쓰면서 공부를 하고 가는 경우랑 안 하고 가는 경우 딱 두 개 있는 것 같습니다. 논술 되게 신기한 전형이에요. 논술은요, 아이들이 원서를 쓰고 합격을 간절히 기원하지만 정말 공부하지 않고 시험장에 가는 정말 특이한 전형이긴 합니다. 이렇다면은 수능 본 애들 중에 공부 안 하는 애는 없잖아요. 누군 덜 하고 좀 더 많이 하는 것 뿐인 거지 다 하거든요. 학생부 쓰는 애들은 다 내신을 공부합니다. 논술은 정말 특이해요. 논술은 공부하지 않아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논술 파이널 수업했잖아요. 그러면은 수업을 해보면 압니다. 지방에서 온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전체 지원자 중에서 절반 정도는 논술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능 끝나고 시작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요. 일주일 동안 엄청 열심히 하지만 성과가 엄청 좋긴 되게 힘들거든요.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대학 가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게 딱 한 1년 남은 거거든요. 1년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차근하게 잘 진행할 수 있을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는요, 이모일이고요. 여기, 잠깐 지금 제가 매년 여러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로 대치동에서 많이 강의를 하고요. 이 학원은 제가 논술을 거의 시작한 학원이에요. 원래 대치동 밖으로 잘 나가진 않아요. 왜냐면은 나가면 손해거든요. 왜냐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큰 시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랑 또 애틋한 감정이 있는 학원이긴 해요. 처음 시작했고 또 원장님과의 관계도 각별하기 때문에 이곳은 항상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대치동 전타임 마감 작년에 했고요. 올해도 아마 뭐 큰 차이 없이 가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고 또 어떻게 아이들이 선택해 주는지를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지도예요. 지도고 저는 여기 있어요. 서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인천이고 여기가 춘천쯤 돼요. 춘천. 그다음에 여기는 서울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어딘지 아세요? 어디게요? 응? 강릉이죠. 강릉쯤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쯤에 대전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전주예요. 음, 요 동그라미 제가 몇 개 더 보여드리긴 하겠지만은 여긴 누구냐면요. 올해 25년도에 제 수업을 들었던 아이들이 온 장소들이었어요. 저는 무슨 서울에서 강의하지만 서울 애들 많이 오죠. 오는 건데 서울에서만 오는 건 아니에요. 진짜 지방에서 많이 옵니다. 전주에서 온 아이들은 여기 요 학림 학원에서 여기 요 라인에서 세네 번째쯤 여기서 수업을 들었었어요. 전주에서 오면 어떻게 갔냐면요. 여기 수업 10시에 끝나거든요. 10시에 끝나고 강남 고스터미널 가는 겁니다. 고스터미널에서 11시 40분이 막차인가 그런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들어가면은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 가면은 새벽 3시 조금 전이래요. 어머니께 나오셔서 애 들어가고 다음날 학교 수업을 들었던 거였어요. 전주에서 오는 거는 굉장히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는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이렇게 오는 시간이 4시간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요. 중계까지 왔던 거였어요. 왜냐면 대치동 시간이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중계까지 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광주 학생도 있었고요. 여기가 대구, 포항, 그다음에 부산. 부산은 매년 많이 와요. 부산은 오는 거는 뭐 이렇게 옵니다. KTX 타고 오면은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이렇게 오고요. 그다음에 올해 가장 먼저 왔던 친구는 여기예요. 여기는 저도 여기 이렇게 먼저서 오는지 몰랐는데 상담하다 보니까는 거기 학교가 거제고등학교로 써 있다고요. 거제고등학교면은 거제에 있는 거였어요. 저는 그냥 이름이 거제고는 서울 어디쯤에 있나 싶었는데 진짜 거제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거제에서 오는 법은 저도 몰랐어요. 거제에서 어떻게 오는 거냐? 거제에서 서울로 바로 오게 되면은 6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래 걸립니다. 거제에서 올 때는 부산으로 가는 거래요. 부산을 갔는데 1시간 50분 걸리고 부산에서 수서까지 와서 대치동까지 오고 하면은 오는데 5시간. 이 학생은 그래서 항상 주말 낮 수업만 들었어요. 왜냐면 딴 수업이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올 때 5시간, 내려가는 게 5시간이거든요. 수업 열심히 수업을 들었고 아까 낮에 잠깐 통화를 해서 통화해 봤는데 열심히 지금은 또 수업 끝나고 놀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했고 이런 아이들이 오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해요. 뭐냐면은 진짜 머리서 아이들이 찾아와 주거든요. 그리고 수업할 때 제가 특이한 부분은 저는 주말에 거의 수업을 하거든요. 토요일 날 수업하면은 금요일 날 잠을 잘 못 자요. 저는 원래 좀 예민한 성격이긴 한데 부담이 엄청 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인원도 인원이긴 한 건데 정말 머리서 오는 거잖아요. 오면은요, 저기서 오면은 이게 뭐 차비뿐만 아닌 거고 하루에 10시간을 기차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수업 준비를 허투루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정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만은 또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일단 제가 올해 가르쳤던 애들이고요. 아까 몇 명 전화해 봤어요. 가지고 애들 지금 잘 놀고 있는데 좋은 성과가 나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저는요.
중계양림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치두각, 대치비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모든 학원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정규반 마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논술 마감은요, 논술 마감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많이 보셨을 텐데, 대치동에서 저처럼 마감하는 사람 제가 처음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원을 정해두지 않고 마감이 됐던 겁니다. 논술은 소수 인원반 되게 많아요. 3명 마감, 5명 마감. 이 학림학원 옆에도 2명, 3명만 하고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마감 많이 있어요. 그건 마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마감 자체가 목적이니까. 저는 인원을 두진 않고 진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친구 데리고 오고 동생 데리고 오고 후배 데리고 오고 이렇게 되면서 진짜 마감이 됐던 케이스였어요. 대치동에서 정월 없이 시작해서 마감되는 건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신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전형 설명도 드리긴 하겠지만은 어떻게 강의를 하고 어떻게 아이들 대하고 또 어떤 실적을 내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논술 어떤 전형인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근데 잠깐 궁금한 게 있네요. 제가 아까 앞에 서서 좀 뵀는데 지난번 설명에 오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11월에 고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때 설명드린 것 외에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 싶어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자료에 입니다. 이 안에 기본 정보는 다 들어있어요. 이 커버에 보시면은 여기 QR 코드가 있거든요. QR 코드에 제가 어저께 영상 하나 올렸어요. 수업 안내 영상 좀 올리긴 했었는데 요거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보시고서 영상도 보시고 구독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어려워요. 제가 지금 1980명 1000만 아니고 1000명이거든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유튜브 시작하면은 저는 그냥 100만 원 깔고 시작하는 건지 알았는데 그렇게 그렇진 않아서 되게 빡셉니다. 그래서 1년에 500명씩 늘어났어요. 이게 왜 안 늘어나냐면 논술은 처음에 많이 들어와요. 들어왔다가 입시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입시 끝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나가요. 그러면 가다가 나가고 그러니까 먹방 유튜버는 할 만한 거였어요. 밥은 계속 먹잖아요. 입시는 계속 안 하거든요. 입시 끝나면 나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다가 지금은 1980. 계획은 일단 올해 계획은 2000명이기 때문에 뭐 좋아요 알람은 필요 없고요. 되시면은 구독은 부탁드려요. 보시면 거기 파촉 한번 가보죠. 수능 최저가 나와 있어요. 수능 최저가 있는데 조금 이렇게 보면은 전형에 대해 제가 수능 최저, 내신 반영, 문제 유형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논술은 논술이 제일 중요한 전형이에요. 가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논술에서 수능 최저가 더 중요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은 전형 이름을 논술이라고 부를 리가 없는 거죠. 논술 전형에서 논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만 수능 최저가 꽤 중요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수능 최저가 안 맞으면은 그냥 바로 탈락이거든요. 최저도 맞아야 되는 거고 교도 잘 써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적어놨는데 그룹별로 보기 편하게 적어드렸어요. A그룹은 최상위 그룹이에요. 연대는 최저가 없죠. 최저가 없고 나머지는 최저가 좀 있어요. 다만 조금 말씀드리면 연대는 경쟁률이 보통 한 60대 1 나옵니다. 연대가 60대 1 나온단 말은 뭐냐면 최저가 있다는 뜻이에요. 연대는 최저가 없지만 최저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평가원이 내는 수능 최저가 다 반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원래 최저가 없으면 연대급이면은 경쟁률이 60대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한양대가 최저가 없었는데 한양대가 250대였거든요. 한양 250대면은 연대는 400대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60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저가 있거든요. 공식적인 최저가 아닌 거고 문제 안에 영어 제시문 하나, 수학 문제 하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영어 수학 최저를 가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지원하는 애들이 60대 1밖에 안 돼요. 60대들이 많아 보일 수 있겠지만은 참고로 건국대학교 올해 인문 작년 인문에서 올해 건 안 나왔죠. 작년에 건대에 보면은 원서를 쓰고 그 중에 최저를 맞춘 애들이 70대 1이었어요. 연대가 그냥 60대 1인 거는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영어와 수학 최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만 연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엄청 세진 않아요. 연대가 그러니까 수리는 쉬워요. 수리는 4등급에서 5등급 사이. 영어는 한 3등급 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문 논술이 어려워요. 그래서 연대는 최저가 없지만 있는 학교인 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제일 높은 데가 고대예요. 고대는 448이에요. 448이고 그래서 이제 연대랑 고대는 시험장에 가보면 달라요. 연대는 애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정말 학교 앞에 터질 정도고 사람 만나기 되게 힘들어요. 엄청 많이 오는 편이고 고대는 엄청 썰렁이에요. 애들이 448이면은 최저 잘 못 맞추겠죠, 그렇죠? 그래서 엄청 애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학교가 낸 자료에 따르면은 작년 기준, 올해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고대 전체에서 지원 경쟁률 64대 1 논술이 64대 1이었고 최저 맞추면 9대 1이었어요. 6분의 1 정도, 7분의 1 정도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9대 1은요, 고대 전체인 거고, 문과는 훨씬 낮아요. 왜냐면 문과들 중에서 4, 8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체가 9대 1이면은 문과는 한 7대 1, 6대 1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낮아져요. 올해는 훨씬 낮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과 애들이 처제를 못 맞추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대는 처제 맞추면 정말 정말 편한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고대 라인으로 처제가 높은 애가 누가 있냐면은 경희대 한예가 있어요. 경희 한예 엄청 높잖아요. 정시에서는 뭐 배치표에서 거의 공중부양 수준이잖아요. 엄청 높은 건데 논술은 달라요. 경희대 한예는 논술에서는 그냥 상경대 수준 정도 되는 겁니다. 점수가. 그다음에 낮을 때는 지리학과보다 낮았어요. 이게 상상이 가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리학과를 썼다가 떨어진 학생이 만약에 경희대 한예를 쓰면 붙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논술은 그래서 왜 그러면은 처자가 이렇게 높은 애들이 고대, 경희대 한예 이런 애들이 논술에 못 쓰냐? 당연해요. 얘네 정시파거든요. 논술 안 해요. 처자를 맞춘 애들 중에서 처자가 되게 잘 나온 애들. 근데 내신 안 나오면은 쓸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냥 논술 쓰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원래 서울대 가는 게 목적인 거고 서울대 안 됐을 때 망했을 때 논술 쓰자라고 해서 이제 보험으로 논술을 걸어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자 맞춘 애들은 처자 높은 애들 엄청 높은 애들은 오히려 논술 공부를 안 해요. 만약에 우리 애가 만약에 그 처자 맞출 수 있고 논술을 좀 적당하게 준비해 준다면은 굉장히 유리한 선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경희대 한예가 경희대 지리보다 낮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 A 그룹이 제일 높은 그룹인 거예요. 밑에가 B가 있어요. B는 2합 라인이 있어요. 2합 4, 2합 5 얘네가 있고요. 그다음에 C는 2합 5, 6이 있고 D가 그냥 한 과목 3등급. 그다음에 E가 최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2합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2합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3년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은 2합이 나와야 돼요. 전 과목 다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2합이 안 나오면은 수능 차자가 안 맞아서 논술을 못 보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정시도 없어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인서울이잖아요. 2합 제일 잘한 거 2개 꼽아서 2합부가 안 되면 정시도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합부는 최선을 맞추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국어 수학으로 맞추기 어려워요, 사실은요. 문과에서 국어 수학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과도 워낙 잘하니까.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영어는 상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니까. 이건 나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어 오래 했잖아요. 영어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영어 유치원 다니고 영어 태교도 했잖아요. 그렇죠? 잘하다가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영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탐 할 수 있어요. 사탐이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보통 잘한 거 하나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도 영어하고 사탐을 해서 2합은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합 맞추면 갈 수 있는 데가 뭐 이대, 경희대, 건대, 홍대, 동대 굉장히 예쁜 데까지 많이 갈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2합 보고 안 나오면은 생각보다 안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2합까지는 꼭 맞추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수능 차자는 엄청 중요해요. 수능 차자가 맞는 동시에 글을 잘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글을 잘 써도 차자 안 맞으면 아웃인 거고 최저마저도 글을 못 쓰면 아웃인 겁니다. 참고로 최저가 맞는 비율은 얼마나 되냐면요. 현재 지원자 중에서 한 3분의 1 보는 겁니다. 드린 것 같이 고대는 처자 높으니까 지원자 중에서 맞추는 애들이 7분의 1 맞추는 거고 중앙대는 4분의 1, 5분의 1 맞추는 거예요. 성대는 딱 4분의 1이 맞춥니다. 25.5%가 맞춥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처자가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보는 경쟁률이 높아 보이긴 하는 건데 처자 맞추면 보통 한 3분의 1 정도로 떨어져요. 꽤 할 만한 전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자는 엄청 중요해요. 반면에 엄청 중요하지 않은 애도 있어요. 내신 반영입니다. 여기 10페이지에 보시면 내신 나와 있어요. 일단 내신을 말씀드리기 전에 겨울방학에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학생부를 쓸 거다 그러면 내신이 필요하죠. 그럼 3학년 1학기 내신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1학년 때 뭐 3학년 1학기가 내신 변동폭이 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전체 반영하는 게 이미 뭐 2학년 기말까지 가버리면은 10번 시험 중에 8번은 끝나는 거잖아요. 80%가 끝나는 겁니다. 20%가 남는 거긴 한데 실질적으로 3학년 1학기 때 내신 반영 과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폭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움직이면 0.1, 좀 움직이면 0.2 정도 움직이는 거지 그 이상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2학년 끝나고 나면 감이 오실 겁니다. 우리 애가 학생부를 쓸까 안 쓸까? 이 판단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학생부를 쓸 거라면 내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맞아요. 정말 0.1등급이라도 올리는 게 맞는 건데 만약에 학생부를 안 쓸 거다. 그러면은 내신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은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얘가 내신이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는 이거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수능 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학교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요.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되는 거예요. 애가 내신 9등급이죠. 공부하라 그래요. 공부하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올라갈 수 있겠죠. 9에서 8이 되겠죠. 9도 쓸모없고 8도 쓸모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 시간에 얘는 수능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말 안 해요. 왜냐면은 진짜로 너 수능해. 내신이 필요 없으니까 하면은 수업을 아예 안 들어버리거든요. 이게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능 말고 내신하라고 하는 겁니다. 애들은 학교에서는. 근데 이게 학교에 좋은 거죠.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판단해 보시고서 학생부로 원서를 쓸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 거고 학생부가 의미가 없다. 육론술과
정시로 딱 두 가지가 전에 압축이 됐다. 그러면 그땐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시간에 애들 전부 다 내신할 때 난 수능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애들은 그냥 주변 애들이 내신하잖아요. 그럼 그냥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목적 내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 수능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 대학 가는 거거든요. 대신 아무리 올려도 쓸데가 없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단해 보시고서 3학년 1학기를 공부를 할지 말지를 갖다 판단해 보는 게 지금 시점에 좀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활동한 게 아까운 경우가 있어요.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내신 좀 아쉬운데 지금까지 2년간 활동한 게 아깝다라고 하시는 건데, 만약에 2년간 활동한 게 아까워서 3학년 1학기 내신을 갖다가 불필요하게 준비한다면은 2년을 버리는 게 아니고 2년 반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필요한 걸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안타까운 거, 내신을 쓸 데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상담해 보면은 기왕 시작한 거 끝까지 마무리해 보겠다. 입신 올림픽이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는 끝까지 예쁘게 마무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거 잘해서 나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쓸모 없으면은 바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에 투자할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내신이 작년하고 바뀐 게 뭐냐면요. 전체 중에서 내신에 반영하는 대학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딱 반이었거든요. 올해 더 줄었어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최상위와 하위는 내신 반영이 없어요. 그다음에 중위권 애들이 반영하는 건데 보시면은 반영하는 애들도 많이는 안 해요.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가 있냐면 중앙대 잠깐 볼까요? 10페이지에 중앙대 보이세요? 중앙대 보이면 거기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우리 애가 내신이 안 좋으면은 학생부 반영 비율이 낮은 데를 써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렇진 않아요. 비율은 중요하진 않아요. 중대 보면은 논술이 70이고 학생부 30이거든요. 그러면은 학생부가 엄청 크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비율이 아니고 점수예요. 등급당 몇 점 까나가나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중대 보시면은 전교 1등 20점 주는 거죠. 2등급이면 19.92, 19.84 해서 보시면은 어디까지 생존이 가능할 것 같으세요? 이거 보면 학교가 어디까지 뽑겠다는 의지가 이제 바로 보입니다. 몇 등급까지게요? 7까지 살아요. 7 보시면은 감점이 이 간격은 학교가 만드는 거예요. 학교가 우리는 7까지는 뽑을 의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은 극복이 어려워요. 8은 16점 돼버리면은 감점이 3점 넘어가 버리는 건데 논술에서 극복이 어려운 점수가 되는 겁니다. 9는 바로 아웃이죠. 그래서 우리 애가 7이면은 남들보다 얼마가 깎이는 거냐, 뭐 0.8 깎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남이란 애들이 1.0이 아니거든요. 논술의 지원자가 1.0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논술은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이 4.0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아니고 합격자 평균이요. 연세대가 3.89예요. 연세대가 3.89고 그 다음에 세종대가 4.2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인서울대학 중에서 합격자 평균이 4.0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깎이나 보는 건데 실제로 기준으로 0.5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등급 보시면 되는 거예요. 5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어요. 없는 거고 6이 돼버리면은 조금 쓰기 어려워진 학교들도 있어요. 동국대 보시면 5까지는 상관없죠. 6은 감점이 있어요. 쓸 수 있어요. 7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5등급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감점은 없는 거예요. 6, 7 넘어가면 조금 감점이 생기는 거지만 대신 이 구라들을 논술 쓰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7까지면 어지간한 대학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8은 많지 않잖아요. 대신 8 받으려면은 진짜 3년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진짜 순간 방심하면은 7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8만 아니면 되는 거거든요. 정말 내신은 학교도 알고 있어요. 학교도 논술 쓰는 애들이 내신 약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원하는 거는 내신 잘 보는 애들이 아닌 거고 논술 잘하는 애 뽑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애가 5까지면 상관이 없고 또 낮아도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신 뭐 9다 그러면은 거기 위 아래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신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학생은 중요하지만은 내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장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12페이지 있어요. 문제 유형인데 논술은 대부분 압도적으로 많은 대학들은 뭐냐면요. 그냥 인문 논술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글쓰기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근데 다만 일부 대학들은요. 거기 제가 드린 것 같이 수리를 보는 대학이 있고 영어를 보는 대학이 있어요. 먼저 수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대 적어 드렸는데 건대는 인문사의 원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사의 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문이고 인문사의 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회교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사회 구분하시나 어머니들께서? 학과 이름 들으면 인문사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죠? 이게 되게 쉬운 구분법이 있어요. 학과 이름을 들어보면 감이 와요. 딱 들었는데 여기 4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해서 열심히 준비하면은 그래도 취업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럼 어디죠? 취업이 잘 안 될 것 같으면은 사회계열이고요. 취업이 절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인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여긴 지금 뭐 건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는 2는 사회계열에 가까워요. 여기 나오는 거는 보면은 수 1, 2 확통 나오는 거고요. 배점 60.
그다음에 지원 자격은 3등급이에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여기가. 건대가 꽤 어려운 편이에요. 그다음에 경희대 쉬워요. 경희대는 수학 시간에 생존에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등급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고 세종 이렇게 있는 거. 그다음에 숭시 연대가 4에서 5등급 사이예요. 자연계 연대 논술은요. 수리 논술 보려면은 1등급이 기본이에요. 당연히 1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지원하는데. 인문은 달라요. 인문에서 수리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4문제 중에 한 문제 나오거든요. 25점짜리 보는 이유는 수학을 잘하는 애 뽑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문제 보면 압니다. 진짜 바보 같은 문제 나오거든요. 수학을 포기한 애들을 걸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학교 취지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평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계산 문제가 아니고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나 물어본다는 건데 그 조건부 확률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용은 모르시지만 들어보셨을 텐데 조건부 확률이 뭔지 알면 풀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은 연표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암산으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한 정말 수학을 던지지 않은 애들, 수학을 포기한 애들이 걸러내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4에서 5등급 사이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이때는 수학과 무관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냥 수능 수학이 아니고 경제 수학 좀 특이한 문제 나옵니다. 중앙대 3등급, 한항이 제일 어려워요. 한 2, 3등급 정도 되는 건데 전반적으로 본다라면은 한 3에서 5등급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를 보는 대학들의 특징은 가끔 좋아하시더라고요. 경쟁률이 낮다고 좋아하시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경쟁률이 낮겠죠. 같은 대학 내에서. 예를 들어서 경희대 보시면은 사회는 수리가 있고 인문 수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문 경쟁 높아요. 인문 경쟁은 130 나오는 거고 수리 있으면은 사회 계열은 50 나오거든요. 경쟁이 낮다고 좋아하시는 건데 결국은 지원자 중에서 꼬리가 긴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상위권 애들 얼마나 오는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수리가 있는 애들이 경쟁률이 낮은데 걔네 공부 잘하는 애들인 거예요. 수학도 되고 학업 전반적으로 높은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가 붙기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리 쪽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등급 좀 보시면 돼요. 수학으로 봤을 때 뭐 6모나 9모 이후에 원서 쓰게 되는 거니까 9모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우리 애가 뭐 4등급이다 그러면은 못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연대나 경희대 쓸 수 있어요. 나머지는 메리트가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3등급 되게 많아요, 애들이. 내가 수학 3이면은 그래도 학교에서 뭐 나보다 못하는 애가 많잖아. 그럼 내가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내가 3이면은 상경계열에서 수리 논술 있는데 쓰는 애들은 남들도 3 정도 나오거든요. 3은 메리트가 없어요. 2는 잘하는 거예요. 3초. 2까지는 메리트가 있는 거고 우리 애가 3이다 그러면은 그냥 소소한 겁니다. 장점도 없고 단점도 없는 거고 4는 약간의 불리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원서 쓰실 때 경쟁률이 낮다고 좋아하시지는 마시고 경쟁률은 양적 개념이니까요. 질적으로 보면은 수리 된 애들이 무조건 상위권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피하는 게 합격에는 좋은 방식이긴 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있고 약수도 있어요. 약수도 보면은 국민대 가천대 애들도 국어 문제와 수학을 푸는 건데 수학이 한 3에서 4는 돼야 되는 겁니다. 4등급 초반 돼야 돼요. 4중 넘어가면 거의 못 풉니다. 그래서 얘네가 수리여서 수리가 완전히 꽝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빼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네 빼도 갈 때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세 군데밖에 없어요. 연대 전체. 2대 인문, 그 다음에 외대 인문. 레벨은 연대가 좀 높아서 2, 3등급, 3등급 되는 거고 2대가 3등급, 외대가 제일 쉬워요. 4등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면 빼는 게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 일부 대학들 제외하고 나면 전부 다 뭘로 푸는 거냐? 그냥 인문으로 푸는 거예요. 인문이 입시의 기본이긴 한 겁니다. 이 정도가 있고요. 요걸 제가 자료 넣어드렸으니까는 집에 가 좀 더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어저께 하나 올리고 유튜브도 이제 뭐 내신 수능 최저 좀 더 자세한 설명 올려드릴 거거든요.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큰 얘기고요. 근데 이거는 자료에 대한 얘기고 저는 어머니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논술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정보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논술해야겠다는 생각 많이 하세요.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논술해야 되는 건데 글쓰기에 재능이 없다고 많이 걱정하십니다. 근데 아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논술을 떠나서 만약에 수학이라고 쳐봐요. 부모님, 애가 수학 공부하고 있네 지금. 하고 있겠죠. 수학에 재능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수학에 재능이 있는 애들 별로 없어요. 몇 명 없고 그 몇 명 안 되는 애들 이과 같거든요. 문과에서 수학 재능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공부하잖아요. 근데 재능도 없는데 왜 공부하고 있죠 우리가? 재능이 없잖아요. 왜 공부하냐면요. 재능이 없어도 열심히 공부하면은 1등급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일반 전형이라고 불러요. 대학이 부르는 일반 전형이 3개예요. 특기자가 아니고 일반 전형은 정시, 내신, 논술은 일반 전형이에요. 일반 전형은 기본 출제 의도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충실하게 이해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약간의 과장이 있긴 하지만 어 약간의 과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애를 뽑는 시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논술을 글짓기 재능이 있어서 뽑는 애라고 생각해보죠. 논술 누가 뽑냐면요. 국문과만 뽑는 게 아니에요. 경제학과에서 뽑잖아요.
경제학과에서 글짓기 잘하는 애를 왜 뽑을까요? 뭐 없잖아요. 대학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글짓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에서 만나는 거는 글이 아니고 이 단어 한번 어감을 보세요. 우리가 쓰는 거는 글이 아니고 답을 쓰는 겁니다. 글은 말랑말랑하고 오픈돼 있고 개방적인 거예요. 글은 답은 엄청 제한적이고 폐쇄적이고 차갑고 건조한 개념인 겁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글을 쓰라 그러면은 이거는 글이 안 된 이유는 뭐냐면요. 글은 시험에서 나오면은 채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창의적인 거 불가능한 겁니다. 창의라는 건 뭐냐면은 이 채점의 틀을 벗어난 게 창인데 채점해야 되거든요, 우리는요. 학교가 내는 논술 문제는요. 창의적인 영역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뭐 이상문학상이다 그러면은 이게 끝난 다음에 이거 정답 공개하나요? 아니요. 문학의 정답이 없잖아요. 논술은 공개해요. 논술은 끝나고 나면은 해설 나오고 모범 답안 나옵니다. 교수가 답안을 써요. 이렇게 쓰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 이번 문제는 단락은 세 단락 쓰는 거고 첫 단락은 뭐로 시작하고 가운데 뭐로 가더라고 답안을 공개하는 거예요. 이 답안이 나오고 채점 기준이 객관적으로 나왔을 때 그거에 맞춰 채점을 해야지만 1점 플러스 2점 마이너스에서 누굴 붙이고 누구 떨어뜨리기 가능해지는 거예요. 글짓기는 채점이 안 돼요. 글짓기를 애들 뽑으면은 정말 이 불공정성에 난리가 날 겁니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논술은요. 한 명의 교수가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출제 교수가 있고 채점 교수가 있거든요. 채점 교수는 100명이 넘어간단 말이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시간대, 다른 컨디션을 채점하는 건데 그래도 점수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채점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약하라 그러면은 요약이 그냥 내용을 쓰는 게 아닌 거고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단어당 2점씩이거든요. 보통 보면요. 이 단어가 들어가면 2점, 없으면 2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가 채점해도 정말로 같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게 이 정도 공정성이 있어야 전형이 40년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먹국으로 글짓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학교에서 시를 쓰라 그런다 그러면 강의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시를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긴 합니다. 저는 근데 시는 영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는 재능이거든요. 논술은 재능이 아니에요. 논술은요 누가 잘하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고 대학이 진행하는 입시 설명회가 있어요. 가보시면은 어머님들이 항상 물어보세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겁니다. 교수님, 논술은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어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모든 출제위원장 답변 똑같아요. 우리 학교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그럽니다. 글쓰기 재능 있나 확인해 보세요. 100일장 1등 했었나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아무도 안 물어보는 겁니다. 기출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저는 올해 예를 들어서 성대 1번 문제 2번 3번 경희대 1, 2번 3번 뭐가 나올지 알고 있어요. 문제가 고정이에요. 문제는 안 바뀌는 겁니다. 문제는 고정인 거고 뭐가 바뀌게요? 제시문은 바뀌어요. 제시문 뭐가 나올지 몰라요. 저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은 그 유형에 맞춰서 똑같이 글을 쓰고 채점이 가능해지거든요. 아주 기계적인 글이에요. 논술을 생각하시는 것만큼 멋지고 낭만적이고 매력적인 전형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서울대 문제. 진짜 멋졌거든요. 죽었잖아요. 그렇죠? 수도 죽었고 지금 남은 논술들은 되게 바보 같은 문제들이거든요. 약간 제한적이고 수업의 재미가 절반이라도 떨어져 사실은요. 서울대는 진짜 문제 재밌었거든요. 근데 서울대는요 문제가 어찌나 시험이 5시간이었어요. 5시간 동안에 7천자 쓰는 거였어요. 요즘 애들 5시간 동안 시험 보지도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 나오면 되게 재밌게 푸는 건데 요즘 그렇지 않고 요즘은 정말 단조로운 문제가 돼가지고 그냥 영감도 필요 없고 재능도 필요 없고 탁월함과 빛남이 필요 없는 시험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지금은 그냥 성실한 애들부터요. 꾸준하게 쓴 애들.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첫날 강의하잖아요. 그러면은 글을 쓰잖아요. 어머니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애 오늘 글 쓰는 거 보셨죠? 우리 애가 잘 쓸 것 같아요. 물어보시거든요. 반문합니다. 어머님 2년 전에 수학 강의 처음 듣던 날 한번 돌아가 보시죠. 수학 1학년 1학기 때 1월 달에 수학 강의 한 강의 듣고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애가 3년 뒤에 수능 몇 등급 나올까 안 물어보잖아요. 논술은 엄청 물어보세요. 제가 답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글을 봤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진짜 모르거든요. 그 아이의 그날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닌 거고 남은 시간 어떻게 쓰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단적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대학이 진행하는 모의 논술이 있어요. 한양대 모의 논술 사례를 드리면은 모의 논술을 보면은 전국 등수를 내주거든요. 우리 반에서 여기 학님은 아니고 밑함이었는데 우리 반에서 전국 1등이 나왔어요. 성적표에 그냥 숫자 1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친 거잖아요. 1등을 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왔어요. 학원 그만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착한 애였어요. 전화하고 하는 게 어디 기본적으로 애가 인정 인내입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제가 하나대 모의논술 전국 1등이거든요. 논술은 이쯤이면은 될 것 같아요. 저는 수능에 몰빵하려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뒤에 소식은 몰랐는데 입시 끝나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양대 논술은 100이 없이 광탈했어요. 모의 논술이 6월이었고요. 성적이 나온 게 7월이었어요. 7월 초까지 수업했던 거고 그다음에 남은 4개월간 놀았던 거예요. 전국 1등이었고 4개월간 놀고 한양대 광탈했습니다. 건대 갔어요. 건대 논술로 갔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 6월 실력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죠. 6월에 전국 1등이었지만은 그 뒤에 놀았거든요. 그러면은 대기업체 광탈 가능해지는 겁니다. 누가 붙었냐? 모의노스를 안 보거나 모의노스를 못 봤던 애들도 남은 시간 동안에 성실하게 쓴 애들이 붙었던 거였어요. 논술은 대단한 전형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논술 누가 준비하는데요? 1학년 1학기 때부터 최상위권 애들 논술 공부 하나요? 아니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뭐 할까요? 최상위 애들은 내신이에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내신 대학교가 제일 쉬운 전형이니까. 그 다음 잘하는 애는 뭐 할까요? 수능하죠. 논술은 최상위가 없는 전형이에요. 절대로 놀라운 문제를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문 레벨로 보면은 수능 국어보다 쉬워요. 수능 국어가 훨씬 어렵습니다. 논술은 그렇게 어려운 전형이 아니야. 아주 기본적인 전형인 거예요. 다만 최소한의 성실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학생부만큼은 성실함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이 원서 지원하는지 대학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상위 문제 날아가 버린 거고, 서울대가 논술을 폐지하는 순간 논술 레벨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온 애들이 붙는 전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능은 필요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이거 보세요. 이거 되게 많이 들어요. 우리 애가 국어, 수능, 국어도 안 나오고 독서도 안 했고 배경 지식이 없는데 논술 때 그냥 물어보시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국어가 되고 독서 열심히 하고 배경 지식 있는 애들은 논술 안 해요. 다른 전형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국어 말씀드리면, 국어는 수리와 다른 게, 자연계 논술은요 수학 안 되면 답이 없어요. 그냥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첫날 강의가 진도가 못 나게 그냥. 자연계 논술은 수리가 근간인 건데, 인문 논술은 국어를 근간으로 하지 않습니다. 논술의 출제 의도를 보면 첫 줄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 문제를 출제하는 목적은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할 수 없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 문다고 써 있는 겁니다. 수능 평가랑 일치하다면 굳이 힘들게 논술 볼 필요 없는 거거든요. 사고력 자체가 달라요. 평가 영역 자체가. 그래, 호흡이 다르고 컬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국어 잘한다고 논술 잘하지 않아요. 국어 못한다고 논술 못하지 않습니다. 논술은 논술을 공부하는 데 잘한다는 거예요. 독서도 완전 다른 영역이고요. 배경 지식 때 말씀하시는 건데, 논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 생각을 쓰는 전형이 아니거든요. 논술은 창의적 아이디어 탈락이고요. 내 생각 쓰면 바로 탈락이고요. 배경 지식 쓰면 바로 탈락인 거예요. 되게 단조로운 전형이라니까요. 진짜로 핵심은 안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주어진 걸 조합해서 교수가 원하는 답을 만들어내는 거, 딱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나 독서나 배경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많이 생각하신 게 이거예요. 우리 애가 그러면 재능이 있으면 논술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은 배경 지식이 필요한가 하시는 건데, 제가 근원적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해요. 논술 설명이 오셨잖아요. 왜 논술을 고민하시죠? 왜 논술을 고민할까요? 제가 돌맞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논술을 고민하는 이유는 우리 애가 논술을 잘할 것 같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논술을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애가 내신을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냉엄한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뭔가를 잘하는 걸 찾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 아이에게 최선의 선택이 뭔지 보는 겁니다. 입시의 최선은 학생부예요. 당연한 겁니다. 다만 학생부를 쓸 수 있는 애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 애가 전부 다 1, 2등급은 아니잖아요. 남들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수시에서 인서울 대학 중에서 장수가 제일 많이 나가는 전형은 학생부가 아니에요. 그 학종도 아니고 교과도 아니에요. 논술이에요. 애들이 논술 쓴 애가 제일 많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은 건 6논술이에요. 6논술 제일 많고, 그 다음에 5논술, 3논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좋은 애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애들이 내신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그 차선으로 봤을 때 제일 좋은 전략이 논술이 되는 것뿐인 거지, 왠지 우리 애가 글을 잘 쓸 것 같은 논술하는 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수시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학 갈 기회가 몇 번 있냐 생각해 보세요. 올해 수시 6번의 기회 있죠, 그렇죠? 정시 기회 몇 번이죠? 정시 한 번이에요. 11월 작년 13일이었죠, 그렇죠? 올해 13일. 수능 한 번이에요. 수능 한 번 시험 보는 거고, 논술 6번 보는 거거든요. 총 7번 기회 중에서 가장 높은 쪽으로 골라서 가게 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 애가 논술 안 한다 그러면은 선택肢가 엄청 좁아지는 거잖아요. 수시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논술 시작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까지 뭘 잘했냐를 고민을 하지 마시고, 우리 애가 앞으로 얼마나 노력해 잘할 수 있는 걸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재능을 보는 시험은 아니고 성의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얘예요. 논술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어렵죠. 대학 가는 게 쉬운 게 있나요? 원래 어려운 겁니다. 애들이 한 달 정도 가르치면 와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 논술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는 건데,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잠시 일로 와봐. 그래서 이제, 그래, 너 내신 해봤지? 내신 어려웠지? 네, 그래요. 그러니까 왔겠죠. 수능도 해봤지? 수능 어려웠지? 논술이 쉴 리가 있겠어? 원래 어려운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 가는 건 원래 어려워요. 입시에 실패하는 애들 전반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쉬운 전형을 찾는다는 거예요. 쉬운 전형이 없거든요. 대학 가는 건 원래 어려운 겁니다. 대한민국 아니에요. 근데 만만하고 공부 좀만 해도 성과가 나고 합격이 보존된 전형을 찾는 건데, 그런 전형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논술 원래 어려운 겁니다. 쉽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원래 입시가 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전형에 비해 좀 쉬운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상대평가에서 상대가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에서 이기는 법은 두 가지예요. 내가 잘하거나 옆에 애들이 못하거나. 논술 누가 하나 보세요. 수능은 전교 1등과 전국 1등과 경쟁하는 전형이에요. 수능은요. 나랑 똑같은 문제 푸는 거잖아요. 내신은 전교 1등과 경쟁하는 전형이에요. 논술은요. 그런 친구도 오지 않는 전형이에요. 논술은 최상의 전형이 아닙니다. 논술은 중하위 전형이에요. 엄청 좋지만 우리도 거기잖아요. 약간 슬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논술은 경쟁자가 강하지 않은 전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붙기 편하다는 거. 또 하나는 논술은 호흡이 짧은 전형이 되는 겁니다. 학생부로 가려면은 1학년 1학기 중간부터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학생부는 2년 반짜리 페이스예요. 수능은 3년짜리 장기로 있습니다. 논술은 1년짜리예요. 아까 낮에는 대치 밑에만 설명을 했는데 그 예비고이 어머님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것 좀 고민이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예비고이인데 왜 논술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그때는 수학 국어 하는 거예요. 예비고 1이면은 그러니까 고1이면은 내신하는 거고 그다음에 내신이 만만치 않다. 그러면은 2학년 때까지는 수능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논술은 2학년 겨울방학 때 준비하는 게 가장 최선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딱 11개월 나옵니다. 딱 11개월만 준비하는 거지. 어머니 2년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 일단 국어 수학 시키시고 1년 뒤에 오시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면서 가셨거든요. 그래서 부담 하나 줄었으니까. 그래서 진짜 논술은 딱 1년 가장 오래 준비해도 1년이면 충분히 성과를 볼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약하다는 거. 또 하나는 준비 기간이 짧다라는 거. 이 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서 판을 뒤집을 수 유일한 전형이 되는 거예요. 내신은 못 뒤집어요. 내신은 거의 끝난 상황이고요. 정시는 변동폭이 있긴 하지만 아주 크진 않을 겁니다. 논술은 이제 시작이에요. 논술은 잘하는 거 없습니다. 다 초보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어렵지만 비교적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그래도 할 만한 전형이 되는 겁니다. 논술은 누가 하냐? 얘가 기본이에요. 논술은 일반고는 학생부 3등급, 그다음에 특목은 한 4등급 필요한 건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주관적이라고 봐요. 내가 갈 수 있는 학생부를 갖다가 파악해 봤을 때 만족스럽다고 가는 거예요. 논술 얼마나 힘든 전형인데요. 매주 글 쓰고 천석받고 갈금당하고 또 쓰고 또 갈금당하고 엄청 피곤하거든요. 이걸 왜 하는 거냐? 내가 학생부로 갈 수 있는 선보다 높게 가는 게 가능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만족스러우면 할 필요 없는 거고요. 좀 높게 가보고 싶다 그러면은 논술은 이런 아이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논술 언제 시작하냐?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인데 논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언젠가 하실 겁니다. 다만 언제 시작하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제일 많은 건데 이거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저 통계 찾아봤어요. 이 통계는 누가 낸 거냐면요. 대학 공식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것들이었어요. 저희 반 애들이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애들인 거고 대학 운영하는 채널 들어가 보니까는 모든 대학들은요. 학교 학생 인터뷰를 해요. 보통 논술 2명, 학생부 2명, 정식 2명 해가지고 3명 인터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남학생, 여학생을 뽑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가 얼마나 준비했나 제가 찾아봤어요. 연대 경영대 홍보대사 얘네들은 고이 경영방이었고 성대는 고이 문헌정보는 고이인데 다른 말 안 하더라고요. 서강 고3 3월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워하는 예. 한 번도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가서 붙은 애가 있었어요. 맞아요. 자연계 논술은 공부 안 하고 문제가 많아요. 수학 잘하면 가능합니다. 많은 건데 인문은 정말 드물거든요. 얘가 왜 가능하냐면 아시고 계시는 건데 한양대는요. 여기는 50점 인문 논술이고 50점 수리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빡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인문 잘 못해도 수리만으로 합격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번도 안 풀어본 이런 무례한 놈이 붙었어요. 인간적으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한번 열어보잖아요. 근데 진짜 한 번도 안 봤대요. 그래서 한양대에서 인터뷰하시면 좀 당황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우리 애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수능 이완에 있고 미공개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당연한 거예요. 고의가 제일 많아요. 고의 경험방이 제일 많은 거고 그다음에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건데 실제로 이 통계가 되게 뜻밖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원래 올해 준비한 애가 잘하는 거잖아요. 저 수능 끝나고 지난주까지 파이널 수업 준비했는데 수능 끝나고 애들 진짜 많이 오거든요. 애들이 신규생이 제일 많이 오는 시기는 언제냐면요. 수능 다음 날이에요. 논술 지원자 중에 절반 정도는 논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있다가 놀다가 원서는 써요. 시험 볼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공부하진 않아요. 할 게 많다고 생각 귀찮거든요. 안 하고 있다가 수능 끝나고 진짜 열심히 해요. 정확하게 성대 같은 경우는 하루 준비하고 시험 보러 가는 거고 중대, 이대 얘네들은 일주일, 정확히는 5일 공부하고 가는 거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떨어진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 부분인 거죠. 진짜 열심히 하는 건데 5일 동안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더 시간이 있고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 시기를 조금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합격한 이 시간대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 반면에 유언비어도 있어요. 뭐냐면은 논술은 이 3년 해야 된다. 이건 논술을 3년 할 수가 없죠. 고1 때 뭐하러 논술하게 되는 겁니까? 논술은 빨리 하면은 겨울방학, 고2 겨울방학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1년 채우면은 충분한 거기 때문에 늦은 시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딱 좋은 시점이에요. 저는 이전에는 수업도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애들 오면은 국어하라 그래요. 수학하라 그러는 겁니다. 12월 말일이 논술 시작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술이 필요한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시고 말씀드리면은 해야겠구나 생각하시는 건데 결과적으로 논술 딱 시작하기 어려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런 말 되게 많이 듣습니다. 저는요. 선생님 저는요. 수시 버리고 정시만 하려고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뭐라고 부르죠? 정시러 혹은 정시 파이터라고 하죠. 그렇죠? 정시 파이터라고 말할 때 본인들의 어감이 어때요? 당당해 보이던가요? 정시 파이터는요. 자조적인 편인 겁니다. 본인도 민망해해요. 이게 미련한 전쟁인지 알고 있거든요. 정시 파이터는요. 플랜 B가 재수예요. 당연한 겁니다. 입시는 안정적인 입시는 뭐냐면요. 확정적인 입시는 학생부밖에 없는 거예요. 학생부는 데이터가 끝난 다음에 시험이 끝난 다음에 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학교에 낮춰서 100% 합격이 가능하게 쓰는 게 가능해요. 학생부는 그렇습니다. 논술하고 수능은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해도 떨어지는 게 가능한 전형인 거예요. 제가 강대에 있을 때는 거의 재수생 중에서 여학생 기억나요. 걔가 일반 최상위반이었는데 6월, 9월 엄청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뭐 그냥 당연히 잘 갔지 않았는데 결국은 정시가 안 돼가지고 2대 간 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말씀드리는 경우가 입시라는 거는 내가 6월에 잘 보고 9월 잘 보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11월, 13일 날 잘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논술하고 수능은 앞으로 시험 볼 거기 때문에 내가 장담이 불가능한 전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7번 기회 중에서 수시를 다 던져버리고 정시 한 번에 모든 걸 건다. 이건 전략이 아니에요. 입시에서 내 인생을 걸고 우리 아이 인생을 걸고 도박하는 거는 전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7번 기회 다 가져가는 게 좋은 방식이 되는 거예요. 7번은 다 가져가는 건데 7번을 가져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 아닌 거고 논술 시간 되게 짧거든요. 논술은 투자 시간이 정말 짧은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시 파이터는 플랜 B가 재수예요. 플랜 A는요. 보통 아이들이 보면은 정시가 A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플랜 B는 정시가 안 됐을 때 갈 때가 필요한 겁니다. 학생부도 괜찮고 논술도 괜찮아요. 다만 일상은 버릴 수는 없어요. 버리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고3들은 이런 말 많이 해요. 재수생은 저렇게 안 갑니다. 재수생은요. 논술 다 씁니다. 그래가지고 플랜 B가 재수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수시와 정시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좀 다른 건데 이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경합 관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시랄까 정시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 두 개 다 하는 거예요. 수시는 걔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서 상담해보면 질문이 달라요. 수시는 뭐라고 질문하냐면 애들이 선생님 어디 쓸까로 물어보거든요. 정시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선생님 어디 써야 돼요 물어봐요. 어디 쓸까와 어디 써야 돼가 분명히 다른 거죠. 그렇죠? 정시는 내가 원하는 데 가는 게 아닌 거고 내가 갈 수밖에 없는 데에 가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점수 맞춰가는 거고 수시는 내가 원하는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 먼저 기회 주는 겁니다. 높게 갈 수 있는 기회 주는 거고 이게 망하면은 나처럼 정시로 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시와 정시는 선택과 옵션과 경합의 관계가 아닌 거고 둘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게 아니에요. 둘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개 중에서 가장 높은 성과 나온 쪽으로 진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를 버린다. 그러니까 정시 몰빵도 미련한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가끔 물어봐 이런 일이 있어요. 논술 시작할 때 그 아이들이 저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뭘 많이 물어보냐면요. 선생님 제가 저 논술에 모든 거 투자할 건데요. 수능은요 그냥 이합해가지고 최저만 맞추고 나머지 안 하고 논술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얘네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수학 국어 버리고 논술만 열심히 하자. 이 답을 기대하지만 절대 안 되거든요. 수학 없으면 입시가 사라지는 거예요. 최저 맞춰서 갈 수 있겠죠. 붙으면 좋은 거예요. 떨어지면. 논술은 늘 말씀드리지만 육광탈이 가능한 전형이거든요. 논술에 올인했다가 이 떨어지면은 수학 없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 하더라도 수학 꼭 하는 거예요. 수학하고 국어하고 또 꼭 하는 겁니다. 약간 여담이긴 한데 만약에 얘가 수학이 6이다. 수학 해야죠. 수학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올해 6이면은 아무리 많이 올려도 4점 정도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정시 쓸 데가 없을 거예요.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수학 6이면 수능에서 수학까지 하면서 논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시로 논술로 인서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논술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정시와 논술도 보게 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수학이 6인데 논술 수학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내년 초에 7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6이면은 5나 4를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뭐 올해 가는 게 제일 좋은 거긴 하지만 망했을 때는 내년에 4나 5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3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버린 입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까지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개 다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게 아니고 두 개 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의고사에 착시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지금
대부분 이제 예비고 3이니까. 예비고 3이 받는 고2 모의고사 등급은 진짜 애들 장난인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3월 보면 다르고 6월 다르고 9월 다르고 11월 달라요. 올해도 제가 파이널 수업 해보면은 최저 충족률이 재수생이 훨씬 높아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각에서 강의하니까는 거기 대성 애들 들어오고 그다음에 고3 애들이 있는 건데 대성 애들은 충족률이 엄청 높았고요. 고3은 정말 많이 못 맞췄어요.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등급하고 나중에 내년 11월에 받게 된 등급은 정말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요 정도 받으면 어디쯤 가겠지라 판단하지는 마시고 상당 부분 현실화시켜서 판단해 보시는 거고 그 높게 가고 싶다. 그러면은 논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있어요. 많이 드는 게 이거예요. 둘 다 하려고 하는 건데 정시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논술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건데 이건 달라요. 뭐냐면은 정시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건데 정시는 급한 게 아니에요. 논술이 급하죠. 왜냐면 정시는 11월이잖아요. 논술은 9월부터 봐요. 급한 걸로 보면 시간의 선호 관계를 보면 논술이 빠른 겁니다. 논술은 9월부터 보는 거고 수능은 나중에 보는 거예요. 정시가 급한 게 아니고 정시가 중요한 거예요. 정시도 오래 보는 거고 수시도 오래 보는 겁니다. 논술 오래 보는 거예요. 둘 다 오래 보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시기는 비슷해요. 다만 더 중요한 게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수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먼저 하고 논술 나중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정시 보고 내년에 논술 볼 거 아니잖아요. 올해 볼 거잖아요. 올해 볼 거라면 앞뒤의 선후 관계가 아닌 거고 이건 경중의 문제예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한데 수능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시간 수능에 투자하는 거고 논술은 딱 4시간만 짧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시간 이거예요. 일주일에 8시간을 수능하면 되는 거예요. 논술은 4시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예습과 복습과 과제를 주진 않아요. 설명회 가면 저 강사가 어떻게 수업하나 궁금하잖아요. 그랑 똑같아요.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되게 밀도 있게 진행하거든요. 저는 조금 이게 군더더기인 수업을 좋아하진 않아요. 엄청 밀도 있게 진행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진짜 많은 걸 진행을 하는 겁니다. 4시간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딱 4시간으로 많은 애들이 보내봤기 때문에 저 애들한테 숙제를 내주진 않아요.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강의실에서 강의하면은 저 문 닫고 나가면은 문 닫고 나가는 순간 수능하라 그래요. 국어하고 수학하는 겁니다. 애들 아시잖아요. 우리 애들 수학도 못하고 국어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숙제가 진짜 많거든요. 수능하는 거예요. 논술은 4시간만 하는 겁니다. 딱 4시간만 하되 꾸준하게 갔을 때 성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상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간을 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애들이 얘기합니다. 애들이 그래요. 저 4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겠어. 그럼 제가 잠시 일로 와봐. 그래,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눈을 보고 얘기해봐. 4시간이 없어? 어때? 진짜 우리 아이들이 지금 4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분초 다쳐서 공부해 왔나요? 진짜 그랬으면 진짜 제가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으면 어머님 이 설명이 안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논술 같은 거 설명이 안 오는 거고 이 시간에 메디컬 설명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애들 시간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습니다. 애가 저녁에 뭐 하나 보세요. 밤에 뭐 하나 보시고 주말에 뭐 하나 보세요. 정말 시간 많거든요. 학생들이냐 그거 보니까 이게. 학생들도 있는 건데 4시간은 낼 수 있지 않겠니? 4시간 할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은 시간 되게 많습니다. 문과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안 하는지 아실 거예요. 저만큼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문과들 시간 정말 많거든요. 4시간 충분히 낼 수 있는 거고요. 이 4시간이라는 게 이게 노는 시간 아니지. 레저로 4시간 놀자는 거 아닌 거고 입시료야 4시간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넣어봤어요. 어머님들을 설득시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냉정하게 보면 필요하다는 거 아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제가 개발한 고3 언어 번역기예요. 아이들이 이런 말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냅둬. 내가 알아서 할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어머님들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내신으로 봤을 때 앞으로 계획은 논술만의 살 길이다 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냅둬.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냅둬. 알아서 할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혹시? 1학년 1학기 때 이 말 했을 걸요 아마. 작년에도 하고. 근데 냅둬. 알아서 할게 했는데 여기까지 왔으면은 냅둬 알아서 할게가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대부분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래요. 아울랑 배째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냅둬 내가 알아서 할게 잘했으면은 논술이 필요 없어요. 논술이 필요해서 판단해서 설득과 지경에 왔으면은 혼자 잘하는 아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의지도 중요하긴 한 건데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랑 관련해서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입시라는 게 열심히 살아야죠. 저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부모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은 올 한 해는 저는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아이들 예뻐해주는 거 되게 중요한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는 올해 적어도 올해 1년, 내년 1년 같은 경우는 일정 입시라는 그라운드에 던져진 플레이어죠. 그렇죠? 부모님이 좀 더 저는 감독에 가까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섭진 않더라도 조금은 단호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애가 원하는 만큼 그래 네가 알아서 판단해봐 라고 하거나 네가 원하는 말 해봐 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성과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서 어머니께서 판단하시기에 필요하면 푸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애들은요 논술하라 그러면 되게 싫어. 이유는 뭐냐면 되게 단순합니다. 일단 귀찮아요. 새로운 거 하는 거 귀찮은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고 또 하나 이런 말 되게 많이 합니다. 내가 수학도 못하는데 수능도 못하는데 논술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 반대예요. 수능 엄청 잘하잖아요. 전 과목 1등급은 논술 안 해요. 수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논술하는 겁니다. 내신이 완벽하잖아요. 논술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형에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논술하는 건데 애들은 기존에 다른 전형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논술을 되게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좀 더 강하게 푸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와 저와 또 부모님이 노력하시면 좋은 성과가 나오시거든요.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놀랬죠? 되게 예쁜 애거든요. 근데 좀 첫 장면 이상은 한데 이 학생은 여기 하나 여기 딱 어머님 다리에서 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었던 친구예요. 논술 별을 볼 거고요. 이게 마지막 입시입니다. 이 마지막 입시가 떨어지면 나도 곧 스케줄이 가게 되게 떨어졌거든요. 되겠지? 기분이다. 안 버렸어. 그래, 잘했어. 축하해, 축하해. 어딨어, 있어? 이거 봤는데요. 나 좀 보여줘봐. 이거 보내줘봐. 나게 좀 보내줘봐. 이거 좀 보내줘봐. 웬일이야. 학생인데 저랑 만난 건 재수 때 만났어요. 재수 때 현역 때 논술 안 했고 재수 때 논술 안 하고 수능 끝나고 중대 수업 왔었어요. 5일 동안 열심히 하고 떨어졌죠. 이제 그 다음에 5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판단해서 그 다음에 훨씬 일찍 가서 1년간 준비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열심히 대학 가서 앞에 여기 고대에서 술 먹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있었어요. 이제 아이도 필요하고 부모님도 필요하고 또 강사할 역할이 있는 건데 좀 더 신뢰를 주시는 것도 필요한 건데 조금 더 아이들이 안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푸시도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논술은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하길래 애들이 진짜 거제에서 여기까지 오는지 말씀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 강의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강의 핵심은 강의예요. 근데 강의에서 제가 5대 유형이 있어요. 학교가 지금 제가 연고대부터 외대, 성신까지 넣어놨는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육론 소재 많거든요. 원서 6장 쓸 거라면은 논술 수업을 6개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못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특정한 대학에 맞춰 하는 건 아닌 거고 이 모든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가는 유형도 있어요. 지금 하나 비교 분류, 적용, 견해, 자료, 수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논술 중에서 이 5개를 벗어나는 대학은 없어요. 딱 하나 있었어요. 서울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정형화된 판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요 5개만 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 저는요. 여기 이만큼은 인문 논술이고요. 여기는 수리인데 저는 수리를 수업 시간에 직접 강의를 합니다. 저는 저 근데 논술 강사처럼 생겼나요? 그렇게 안 생겼죠. 저 모처럼 생겼어요. 저 학원 처음 출강하는데 가면 다 그래요. 수학쌤이구나 그럽니다. 수학 아니라 그러면 그건 과학이구나 그러거든요. 저 되게 이과적으로 생겼나 봐요. 저 원래 이과 출신이었고요. 그다음에 공대 다니다가 저는 기자하고 싶어가지고 신방과로 바꾼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공업수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문수리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인문하고 수학을 같이 해줍니다. 제가요. 그래서 수리 필요한 대학들이 몇 개 있거든요. 수리를 따로 분리하진 않아요. 문제 자체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조건부 확률을 구하고 그 결과값에 기반해서 주시면 가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수리와 인문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따로 강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인문도 풀고 제가 수리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5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도는 어떻게 나가냐면요. 1년에 피라미드식으로 나가요. 1, 2월 가장 처음이 제일 중요한 파트거든요. 비교 분류만 열심히 팔 겁니다. 1월 비교, 2월 분류 파는 거예요.
그다음에 3, 4월에는요. 3, 4월의 메인 파트는 적용 분석이에요. 파랭인데 얘만 하는 건 아닌 거고요. 이 중요한 거 까먹거든요. 그래서 파란에다가 70% 투자하는 거고 비교 분류에 30% 투자할 거예요. 복습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요. 6월이 되면 5, 6월 되면은 자기 견해가 70%가 되는 거고요. 얘네를 30%의 복습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피라미드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 추적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원래 직업적으로 신문사에 있었기 때문에 글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가는 게 되게 선호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례인데 그냥 분류하고 요약하고 선택하고 비판하라. 이렇게 주 문제면은 진짜로 학교가 이 순서대로 답을 쓰는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진짜 칠판에 짜는 개요판 같은 거예요. 논술은 글짓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으로 둥둥 떠다니는 아이디어만 가지는 게 목적이 아닌 거고 진짜 글을 어떻게 쓸지가 판이 딱 그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이 순서대로 쓰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수업이 4시간이에요. 4시간 끝나고 나면은 저 한 판이 머리에 남는 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읽는 사람이 깨끗하게 이해할 수 있게 깨끗한 계율 짜는 게 엄청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렇게 계율을 짜면 그 다음에 글을 써요. 저는 글 쓰는 거 좋아해요. 글 잘 쓰거든요. 원래 직업이 글 쓰는 사람이니까요. 기자는 글이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학교 답안이 있어요. 학교 답안인데 학교 답안만 가지고 수업하면 되게 편해요. 나오거든요. 수업 편하게 할 수 있겠지만은 좋은 수업은 아니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교수들이 모두가 답안 잘 쓰는 건 아니에요. 누군 잘 쓰고 누군 못 쓰거든요. 저는 보면은 그 답안 중에서 그 학교가 지금까지 냈던 답안 중에서 제일 좋은 포맷이 있어요. 거기 맞춰서 모든 답안을 바꿔냅니다. 그러면은 훨씬 좋은 답안이 가능해져. 그래서 진짜로 학교 답안하고 제가 몇 시간 쓰는 답안을 두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강사가 글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강사가 글을 쓸 줄 모르면은 아예 글쓰기 지도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본인이 글을 쓸 줄 알아야지만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 직접 씁니다. 그다음에 강의하고 나면 첨삭을 해요. 첨삭은요 2번 진행합니다. 전문 담임선생님이 배정이 될 거예요. 1차 쓰기는 담임선생님이 봐주시는 건데 시간은 뭐 정해져 있어요. 저희 반에서 오래 봐주신 분은 31년째예요. 96년부터 첨삭을 하셨어요. 우리 애들 태어나기 전부터 첨삭하셨고요. 제가 학원계에 들어온 게 18년 됐는데 저보다 경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저 96학번이거든요. 근데 진짜 저 대학 1학년 때부터 첨삭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베테랑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1차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을 보고 나면은 다시 쓰기 과제가 나와요. 과제는 집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첨삭 받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쓰는 겁니다. 2차 쓰기는 저한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글을 보고서 패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 첨삭하든 대면 첨삭하든 모든 글은 제 손을 거쳐가게 돼 있어요. 다양한 강의 사이즈가 있어요. 보통 저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강사 글 안 보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작은 사이즈들은 강사가 혼자 보는 경우 있어요. 저는 담임 선생님이 봐주시고 제가 2번 보기 때문에 같은 글에 대해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2가지 시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1차에서 조정을 요청받은 부분이 진짜로 답안에 구현되는지를 항상 마지막 단계는 제 손을 거쳐가게 되기 때문에 모든 글은 제 손 안에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2차, 2차 제가 다 글을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첨삭하고 나면은 평가가 나와야 돼요. 제가 싫어하는 평가는 뭐냐면요. 잘 썼어, 못 썼어. A, B, C는 의미 없는 평가예요. 성적은요. 의미가 있으려면 100분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100분위를 전 내줍니다. 그래서 성적 보면은 첨삭 받으면 내 점수 반평균 100분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100분위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100분위가 의미를 가지려면은 모집단이 커야 돼요. 정규반 기준으로 전국에서 저보다 많은 강사 대륙 강사 없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제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역별로도 많은 거고 소스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나중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저랑 상담하실 거예요. 무슨 상담하게요? 마지막에 이거 할 거예요. 원수 상담 저랑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도 우리 반에는 제가 다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인원 좀 많아지면은 상담 안 하는 강사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 해요. 제가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올해도 제가 다 했거든요. 여기까지가 강의하고 상담하는 것까지가 제 역할이긴 합니다. 그리고 상담에서도 이게 마지막 상담인데 상담에서도 초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진짜 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서 상담을 보통 담임하고 하거든요. 학교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논술 원서 상담을 담임하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담임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죠? 육모, 구모, 내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육모, 구모, 내신을 가지고서 논술 원서 상담을 하죠? 되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원서 상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논술, 실력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담임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거 컨설팅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저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어플에 누적된 데이터가 있는 거고 어머님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객관화된 데이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수치로 환원될 수 없는 아이들이 가지는 주관적인 글의 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매주 글을 보는 저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육모, 구모, 내신 그 다음에 그 어디에도 없는 논술 실력. 그 다음에 제가 파악하는 아이의 글의 결.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나중에 저랑 상의하셔서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네, 원서까지가 제일이긴 하지만 원서로 끝나진 않습니다. 저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어머님께서 찍어주셨어요. 연대 시험장 앞이었는데 저때 마스크 쓰고 다닐 때 그죠? 노란 마스크를 제가 접니다.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시험이 3시 반, 11시 반에 갑니다. 아이들 응원하러 맨날 갑니다. 여기 어머님들 경험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많이 오십니다. 진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헤어진 전 여친 다 와요 진짜로요. 그리고 제 자리가 있어요. 제 자리는요 연대 정문 앞 왼쪽 계단 위 10년 넘게 가고 저기 요 컴사 할머니 저랑 친해요. 진짜 모든 사람을 제가 다 압니다. 제가 먼저 왔던 녀석. 그때 졸려 보이면 깨워주기도 하고요. 저를 웃게 하는 녀석도 있었어요. 그 녀석은 통통인데 보다가 지쳐가지고 한참 쉬다 갔습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납니다. 카메라 다 잡히진 않는데 누가 보면 선거운동 하는 줄 알 겁니다 진짜로요. 진짜 많죠. 야, 저 중에 우리 애가 붙겠냐 싶겠지만은 붙어요. 논술 강사는 어려워요. 수업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 강의하고 상담하고 첨삭하고 학교까지 찾아가서 응원해 주는 겁니다. 시험장에 보내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무섭겠어요. 좀 바보같이 나죠 근데 시험장에서 만나면 아이들 엄청 좋아합니다. 여학생들 되게 많이 울어요. 큰 유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직업 만족도가 좀 높은 사람이에요. 아이들 상대하는 게 좋거든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직장 상사랑 같이 일하는 게 아닌 거고 아이들과 일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이에요. 원장님 계시지만 저랑 같이 일하진 않거든요. 아이들은요 예뻐해 주면은 잘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아니고 지금 뭐 19살, 20살 애기들이잖아요. 그쵸? 대학 가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키 크고 키 커도 애기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기들이 가진 본능이 있어요. 동물하고 아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약자기 때문에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그냥 예뻐해 주는 거랑 진짜 예뻐해 주는 거랑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본능이 있다가 성장하면서 내가 힘을 가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남아 있거든요. 진짜 예뻐해 주면요 진짜 잘해요. 능력 차이가 별 차이 있겠습니까? 많은 또 신경 써주고 예뻐해 주면은 그만큼 성과를 내줬던 게 우리 반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학교 찾아간 지가 10년 넘었습니다. 이거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힘든 일이에요. 왜 저를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못 가게 하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강사들은 뭐 가끔 와요. 같이 가자 그러는 건데 많은 강사들을 봤는데 3년 오는 사람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한두 번 오고 안 옵니다. 귀찮거든요. 또 하나가 저를 못 가게 막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부인? 왜요? 누가 막냐면요. 원장님이 막아요. 왜냐면은 근데 시험이 토요일 날 시험 보거든요. 토요일 날 저기 가려면 제가 수업을 빼고 가거든요. 제가 수업 빼면은 저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손해가 크거든요. 원장님이 되게 안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학원 거기 전부터 정말 옛날 조그만 학원 다닐 때부터 시험장을 찾아갔거든요. 제가 제 15년 가까운 루틴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싫어하지만 꿋꿋이 가고 있어요. 내년에도 갈 거고 앞으로 한동안 갈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찾아가면서 응원하고 있는 거.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는 어디게요? 파란색 있으니까 연대였어요. 연대는 9월 시험 봤고요. 여기는요? 여기 고대처럼 보이죠, 그쵸? 고대가 엄청 날이 좋았어요. 고대학교 되게 예쁘죠, 그쵸? 그러니까 달라요. 연대는 들어갈 때 애들이 그냥 막 뛰어들어가고요. 고대는 딱 와서 교문 앞에 사진을 찍어요. 학교 너무 예뻐요. 예뻐가지고 고대가 좀 많이 망가지긴 했는데 요즘도 여전히 예쁜 학교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대에서도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강사가 멘토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강의실에서 강의하고 끝나면 그건 강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모든 선을 넘어가지고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는 마지막 발걸음을 보는 게 멘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 응원하고 항상 예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마지막 파트인데 이거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3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 건데 첫 번째 뭐냐면 강의를 이제 선택을 하실 거예요. 강의의 본질은 강의예요.
강사력과 관리의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일단 뭐 보통 뭐 제 강의력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없어요. 이거 뭐 당연한 건데 근데 많이 걱정들 하세요. 저는 인원이 적진 않습니다. 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냥 저는 본의 아니게 마감이 되는 케이스예요. 정원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보통 그 학원에서 가장 큰 강의실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마감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인원 많은 걱정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관리는 그래요.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말씀드린 게 그게 있어요. 수업 전에 전화 드리거나 상담 전화 드리면은 인원이 많아서 걱정하시는 건데 항상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어머님 저보다 이런 강의 인원 적은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수업 전에 직접 강사가 전화 드리고 매주 안내 문자 받으셨냐고 물어보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저 정도 사이즈 되면은요, 강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강의만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애들한테 본인들께 제 번호를 보내드려요. 그러면은 일이 생기면 전화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아요. 그럼 되게 놀라세요. 선생님이 직접 받아서 놀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긴지 모르겠는데 대충 진짜 많이 놀라세요. 왜냐면은 강사가 저는 안 받거든요. 다 실장이 받거든요. 전 제가 다 받아요. 상담 다 하고 성답 선택하고 그다음에 원서까지 보고 학교 찾아가 다 제 일이기 때문에 강의뿐만 아니고 이 관리라는 거는 인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닌 거고 강사의 의지와 노력과 이게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뻐하고 시간 많이 투여하면은 충분히 관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인원이 많아서 관리가 안 됐다면은 인원이 올라가다가 줄게 돼 있어요. 시작은 냉혹합니다. 아주 빠르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작년에가 사실은 작년이 제 인생 최고의 해였는데 25년 올해 그 정점을 넘었어요. 아마 내년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가지고 제가 그냥 여기도 항상 뭐 물어보시더라고요. 상담하면은 반응 인원이 많지 않아라고 하시는 건데 제가 그냥 실장님도 계시는 건데 제가 그 추가하는 데가 대치 두각하고 밑함하고 있잖아요. 여기 하는 건데 두각은 지금 인원이 120명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전국에서 100명 넘게 모은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형님 여기 얼마인지 아세요? 어저께인가 그러면 16명이었거든요. 어찌 보면은 저로서는 사실은 수지가 안 맞을 수 있는 건데 이 학원 좋아합니다. 시장도 좋아하고 원래 워낙 인연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대치동은 지금 120 정확히 118명이에요 지금요. 118명인 거고 한 반에 되는 거고 거긴 그 사이즈로 굴러가는 겁니다. 제가 잘해요. 강의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니까는 118명이 와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고 여기는 좀 늘었나 모르겠네요. 엊그제 16명이었거든요. 여기 되게 적어요. 그리고 그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 학림의 장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애들이 적다. 또 하나 학원비가 싸요. 대체가 더 비쌉니다. 큰 차이는 아닌데 이거 좀 싸요. 대체 많이 비싸죠. 그래가지고 똑같은 강의예요. 똑같은 강사가 오고 똑같이 참석하는 거고 똑같은 프로그램 가는 건데 여기가 인원이 훨씬 적거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요 애들이 제 수업 들으러 대충으로 왔어요. 여기 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반 진담반 그러거든요. 니네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수업 들어야 돼 그러는데 16명이 왔네 지금. 그래가지고 또 당혹스럽긴 한데 여기가 강의 똑같이 진행하지만 인원 훨씬 적긴 합니다. 이쪽은 인원 걱정하실 거는 아니고 대신 조금 많긴 해요. 근데 본질은 그래요. 인원이 많아도 관리가 되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관리가 안 되면요. 대신에 소문이 진짜 빨라요. 그래가지고 뭔가 무너지고 허술한 팀이 보이면은 금방 무너지긴 하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18년 버티면서 정점을 찍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기 쉽지도 않았지만은 제가 잘 하니까 이게 버티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 이런 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아마 이 사이즈에서 이 정도 관리가 가능하고 아마 놀라실 겁니다. 애들 이름 다 기억하거든요. 두 번째, 제가 애들 이름 기억하면요. 실장님들 좀 놀라세요. 그 사이즈 인원 어떻게 기억하는지 놀라시는 건데 알게 돼요. 매주 그 보고 이거 보다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논술하러 온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저는 저희 반 아이들 알죠. 근데 어떻게 오는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씩 아파요 애들이. 조금 찌그러진 애들이 많아요. 학교 가서 어깨 피고 다니는 애들은 만약에 우리 애가 만약 내신 전부 1등급이다. 수능 1등급이다. 그러면 논술 안 하잖아요. 근데 얘네가 자존감이 너무 낮은 상황이긴 한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등급이 낮는 게 포인트가 아닌 거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는 동기가 되게 약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성장폭이 되게 작아지는 게 문제긴 하거든요. 근데 논술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다른 것들은 내신은 이미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논술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시작이면 지금부터 하면은 딴 애들보다 좀 더 앞서 시작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상담하면서 부모님 상담하면서 제일 감사한 말씀은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입시 전반인데 자신감이 없었는데 논술하다가 보니까는 논술 좀 조금 그래도 딴 애들보다는 잘하는 게 보이는데요. 그럼 자신감이 생겨서 수능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수능 공부를 안 하다가 논술을 계기로 자신감이 생기면 수능까지 같이 한다는 거 엄청 감사하시거든요. 그 어머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붙을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건데 그거 떠나가지고 그래도 올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말씀 제가 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닌 거고 과거에 엄청 성실하게 사진 않았지만은 자존감이 낮은 게 문제인데 그 낮은 자존감을 올려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 의지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 강사 역할이고 멘토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의지가 생겨요. 이 부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마지막은 4시간. 딱 4시간 투자하는 거. 4시간은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4시간 열심히 준비하면 아마 7번 기회 중에서 6번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시트에 어저께 제가 받은 문제가 있어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해 볼게요. 글씨가 보이시나요, 근데? 보이세요? 아직 노안이 안 오셨나, 어머니께서? 합격해서 문자 주셨는데 1월부터 정확히 말하면 12월 28일 날 시작을 했어요. 올해도 12월 28일에 개강하거든요. 그래서 12월 28일에 개강해서 연대 파이널까지 들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1년 다녔는데 얘가 내신 4등급이거든요. 내신한다고 간다는 그 학교에서 오라 그랬다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니 내신 4등급 어디다 써먹겠다 가는 겁니까? 가지고 그래서 내신 열심히 안 했고요. 그 논술 열심히 해서 올해 잘 갔어요. 그래서 여기 논술 모의고사도 제가 일정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런 일정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하나만 보면 돼요. 다 볼 필요 있는 건 아닌 거고 연습 한번 받고 그다음에 학과 선택도 저랑 상담해서 잘 넣었어요. 가지고 잘 준비해서 학교 앞에서도 만났어요. 어머님도 만나 아이도 만났는데 찾아와서 얘기도 했죠. 이렇게 있었는데 사진 찍어주신 게 있어요. 어머님께서 제가 달라 그랬는데 애가 싫대요. 제가 못생기게 나왔대요. 되게 예뻐요. 되게 예쁜 애고 엄청 예쁜 애인데 몰라요. 지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지 안 예쁘게 나갔다고 안 줘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어머님이 언제 저랑 처음 만났냐면요. 작년 12월 이 설명이었어요. 딱 요때 설명이 오셔가지고 어머님들하고 다르신 분은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전체적으로 조금 모호한 상황이었어요. 다들 논술형이 뭔지도 모르는 거고 오셨었는데 근데 확신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요. 어머님들께서 입시 전문가가 되게 권하진 않아요. 어머님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논술 저보다 모르거든요. 저는 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저 잘 몰라요. 제가 자동차를 공부해도 공부할 시간도 없고요. 아무리 공부해도 잘 모를 것 같아요. 대신에 저는 신뢰할 만한 정보소를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논술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논술 어려운 파트예요. 논술에 대해서 어머니가 다 공부하고 시고서 직접 가르치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부모님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요. 입시에 대한 정보라는 게 아닌 거고 사실은 사랑을 보는 안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 거고 어떻게 강의할지 조금 그려지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강의하거든요.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높은 성과를 내왔기 때문에 판단하시고서 이 사람한테 맡기면 되겠다. 이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지 세세한 정보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어머니들께서도 여기 이분도 진짜 그냥 선생님 오셨다가 확신을 가지시고 딱 12월 28일부터 시작해서 1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어머님께서도 오늘 설명회를 계기로 딱 1년 뒤에 좋은 문자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까지 보고 연대 첫 취업하고 연대는 수능 다음날 발표나요. 수능 차자가 없잖아요. 가지고 원래 수능 전에 발표했었어요. 원래. 근데 수능 전에 발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놈들이 학교 가서 빡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참고 있다가 수능 딱 다음날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빨리 입시를 끝낸 친구였어요. 지금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표는 이래요. 요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 최고가 되려거든 최고와 함께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크게 고민할 건 아닌 거고요. 수업을 3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중계는 여기 지금 토요일날 저녁에 수업을 할 계획이고요. 강의는 진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대치로 수업 딴 거 듣는 친구들도요. 필요하면 보강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문을 닫을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많아가지고. 근데 진짜 이쪽은 많아요. 이쪽은 많고요. 중계는 저 중계 어머님들이 인원이 많다고 해서 진짜 놀랬거든요. 여기 진짜 안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특징이 있어요. 애들이 어디서 오냐면 저기 오늘 있어요. 여기 도봉인가? 거기 오는 애가 있었는데 학원이 멀다는 거예요. 와, 거제에서 오거든요. 도봉에서 여기 오면서 학원이 멀어가지고 막 얘기해가지고 화낼 뻔했는데 진짜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리도 가깝고 여긴 지금 인원도 가장 적은 학원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만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이제 27일 제가 작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개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이 오신 만큼 이 시간이 1년 뒤에 저한테 좋은 문자를 보내주시기 위한 정말로 인연의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큰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요건 되는 건데 또 근데 제가 드리는 설명이랑 제가 엄청 잘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지만 또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여기까지만 보는 거고요. 제가 의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질문이 그런 거예요. 다른 어머님들께서 물어보시는 거 조금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몰랐구나라는 것도 파악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유용한 질문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진짜로 나중에 또 피가 되고 살아야 되는 질문이 많답니다. 그래서 한 10여 분 정도는 제가 질문 받고 논의하고 좀 더 따뜻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